16번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이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시, 그게 이제 3년마다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기적으로 치는 게 있는데, 뭐 문과의 경우 나라에 큰 경사가 있다, 그래서 많이 좀 뽑아야겠다, 증광시. 그 다음에 성균관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왕이 어, 제사 지르고 온 다음에 바로 거기서 즉석에 시험을 치러요. 알성시 등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식년시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문과, 무과, 잡과 요 세 개로 나눠지고요. 자, 문과는 다시 예비 시험인 소과와 본 시험인 대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과하고 작과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내고요. 네. 그리고 문과 소과인 경우에는 이제 식년시인 경우 이제 초시, 복시, 전시로 이루어집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과목은 문과는 소과가 이제 생진과라고 하죠. 생원 진사로 뽑는 건데 경전 해석 문장을 시험하는, 이 생진과 합격하면 생원 진사가 되든지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대과를 준비합니다. 아, 그, 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전시는 없었어요, 소과에서. 자, 이들이 뽑고요. 자, 이 소과에서 이제 초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인구 비례로 일단 뽑습니다.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과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원래는 소과에 합격하고 대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또 칠 수도 있긴 해요. 자, 이것은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3단계로 되고, 전시는 임금화에서 보는 거고, 복시에서 대과 복시에서 33명을 뽑습니다. 그 전시에서는 이제 순위를 가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요거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무과는 대과와 소과 그래서 없습니다. 예, 그냥 한 번에 끝내요.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이 28명입니다. 자, 근데 잡과는 더 이제 대우가 낮아서 이렇게 규정된 정원이 없고, 각 관청별로 기술관을 뽑기 때문에 관청별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작가는 또한 어, 전시도 없어요. 뭐 임금님 앞에서 뭐 치를 그런 예, 그런 수준까지도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는데, 속 대가 속가 구별이 없습니다. 대가 속가 구별인 것은 문과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과거제도 정리해보면, 자, 과거제도는 식년시, 정기적으로 보는 거죠. 3년, 부정기적으로 보는 거 증광시, 알성시 등등이 있고요. 예, 문과는 예조가 주관했다. 자, 소과와 대과로 나누어지고요. 생진과, 생진과라고 그러죠. 생원시, 진사시. 이거는 경전, 이것은 문장. 이들은 성균관 입학이 가능했고요. 2단계 초시 복시로 이루고, 초시는 처음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해서 할당이 되어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경기 쪽이 좀 많이 하겠죠. 어, 자, 그 다음에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 있는데, 복시에서 33명을 뽑고 전시는 임금위부터 시험 보는데 순위를 갈랐다. 자, 무과는 당연히 이제 병조 주간이겠죠. 또 훈련한 주간. 자, 여기는 소과가 따로 없습니다. 예, 대, 어, 한 번에 끝나는데 1단계 초시, 복시, 임금왕에서 보는 전시 이렇게 해서 28명을 뽑았고, 문과, 문과는 정원이 있었고요. 작가는 기술관을 뽑는데 역, 통역,
의학, 음양, 뭐 풍수지리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율, 법률. 자, 이것은 전시도 없고 초시, 복시로 돼 있고 예조와 각 해당 관청이 주관하는데 이 해당 관청이 필요한 정원에 달려 있죠.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로 안에 들어갈 국왕은 누구누구는 신진 인물이나 중앙국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제격하는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자, 이 사람은 조선 후기 호학군주인 정조가 되는데 세종은 여기서 이제 호학군주는 두 사람이죠. 뭐 세조나 숙종도 나름 뭐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어,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현전이라는 학술 기구를 둬서 경영과 서적을 관리하면서 왕의 정책을 뒷받침하겠죠.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비슷한 집현전 비슷한 이건 완전히 도서관이에요. 왕립 도서관을 세워서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을 연구해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했죠. 자, 이것을 초계 문신 제도와 연결을 시켰는데 신진 인물이나 중앙국 관리, 그러니까 37세 이하 당화관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규장각에 위탁 교육시키는 것이죠. 또 국왕이 직접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조의 인지 등용 제도는 규장각과 초계 문신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왕실 도서관이자 정책을 뒷받침했다. 뭐 좀 더 보충하자면 여기 검소관 중에는 신분의 구별 없이 그래서 서울 출신도 여기에 참여했죠. 유득공, 서위수,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초계 문신제도 37세 이하 당황한 중 인재를 선발하여 규장각에 위탁교육 시켰고 정조가 친히 교육하기도 했다. 네. 다음 18번 조선 전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혈량과 실시. 그 이전에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외란이에요. 1592년에서 98년 뭐 병자론도 뭐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외란과 호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더 말하자면 17세기 이후가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까지는 조선 전기 사실로 보면 돼요. 혈량가는 이제 조선 중기 또는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종 때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 조광조를 중용했었죠. 이 사람의 건의로 혈량가는 인지 등용제도를 실시했는데 어질현, 어질량, 인품이 훌륭한 이러한 사람들 주로 사림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일종의 추천 등용제도이죠. 중종 때인 1519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 정답이 되겠네요. 바로 자, 설점수세제 점포를 개설하고 세금을 걷는다. 영업을 허용하면서 세금을 건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광산업, 광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채굴하고. 그래서 이것은 1651년 조선 후기라고 볼 수 있죠. 효종 때 실시를 했는데 원래 광산은 국가만이 채굴을 했는데 이 이익이 되니까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민간인도 자꾸 채굴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양성화시켜서 설점 투세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고 허가하는 거죠. 광산 채굴을. 자, 그래서 이건 조선 전개나 후기가 되겠고요.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에서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다. 이거는 조선 후기 숙종 때인 1712년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이제 간도 쪽에 조선인들이 자꾸 출몰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정했는데 자, 민주경산 백두산에서 송화강에 흐르고 이 백두산 주변 지역이 간도인데 여기 이제 토문강이라는 지류가 있어요. 자, 백두산 정계비는 서위 압록,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건 줄 알았는데 후일 나중에 토문을 자꾸 두만으로 청나라 쪽에서 해석을 해서 이 해석 문제를 놓고서 문제가 있었죠. 간도 문제. 아무튼 조선 후기 숙종 때니까 틀렸고요. 비변사 폐지와 의정부의 기능 회복. 조선 후기에 가면은 원래 군무 기능을 하면 비변사가 정무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권력 기구가 되고 의정부 기능이 약화되고 왕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하고 개혁 정치를 했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비변사가 갔던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다시 돌려주면서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군무 기능은 경국대전대로 상군부로 돌렸어요. 이게 조선 고종 때니까 1865년인데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조선시대 사건 연대기 현량과 어질련 선량한량 과 인재등용 제도 조선 중기 중종 때 조광조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추천자다. 사림이 많이 진출했다. 설렴 수세제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을 허가하고 세금을 걷는다. 광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1651년 조선 효종 때이고요. 민간인의 광산채굴 허용과 동시에 세금을 걷었다.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에서 국경을 정하는 그런 비석이죠. 조선후기 숙종 때이고 해석 문제 서희 압록 동이 토문을 놓고서 간도 문제가 야기되었다. 자, 조선후기 최고 권력기구 비변사 정치와 군무 기능을 포괄하는 아주 권력기구였는데 흥선대원군 조선 말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개혁해서 정치 기능은 다시 의정부로 돌리면서 기능을 회복하고 군무 기능은 상군부로 돌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군사조직은 조선시대 군사조직이죠. 서리, 자팍인, 신량, 역청인, 노비 등 원래 조선이나 뭐 거의 고려나 주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농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신분층 그걸 색깔로 본다면 잡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잡색군이 되겠고요. 일종의 예비군이에요. 정규군이 아니라 원래 조선의 정군은 주로 농민 위주로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농산일도 지어야 되니까 이제 번상병이에요. 교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군사력이 이게 세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기 삼수병이 나오는데 이 삼수병은 여기 나온 훈련도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중앙군 이제 5위 체제인데 원래 조선의 원래 중앙군은 5위 체제인데 조선 전기 때 이게 주로 이제 갑사로 돼 있어요. 수도권이니까 뭐 농민으로 구성하기 힘들고 부유한 양반 자제 등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갖춰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이들은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장비는 좋은데 이제 제대로 된 훈련 이런 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 제대로 된 직업군인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동함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1593년 여기서는 세 가지 병종 삼수병이 있는데 삼수병이라는 것은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쏘는 거 포수, 활 쏘는 거 사수, 그다음에 창 쓰는 거 살수. 자, 이들은 훈련 동함의 군인들은 제대로 된 직업군이에요. 장기 복무하면서 급료를 받는 장번 급료병이고요. 신보군은 앞서 나왔던 그 고려 여진족의 정벌을 할 때 윤관 장군이 설치를 건의했던 별물반하고 관련돼 있죠. 이 별물반이 신기, 기병, 신보, 보병, 항마, 승병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졌죠. 별무반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잡색군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원래 조선은 정규군으로 중앙의 5위, 지방의 영진군, 그러니까 영은 이제 수영과 병영, 수군, 해군 뭐 이렇게 나누고 그 아래 진관 등이 있는데 5위는 이제 갑사 그래가지고 양관 부유자재층이 녹봉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죠. 자, 이 영진군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 쪽은 이제 농민병이 이제 정군의 중심이 된 것이죠. 자, 정기군 외에 아까 문제 나왔던 이제 예비군으로
여기는 이제 농민 외에 여러 가지 계층들 다 망라한 거죠. 서리, 자파긴, 신량, 적적인, 노비 등이 소속이 되었다.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중앙군이 이제 5군형,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직업군인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훈련동암, 여기는 삼수병을 양성하는데 포수, 총, 사수, 활, 살수, 창 이렇게 제대로 훈련된 삼수병을 양성하고 장기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어영청, 수도방위, 수어청, 남한산성방위, 총영청, 경기도 북부방위, 금이영, 궁궐방위 이렇게 5군형이 있었고요. 지방군은 이제 소고군 체제에서 이 잡색군 같은 게 이제 좀 제대로 이제 편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편성을 시키고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에 동원이 되었다. 자, 다음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기기도설. 이건 이제 서양인이 지은 과학서인데 이걸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었다. 일종의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정조 때 수원 화성 축조에 이용이 돼서 공기를 단축했다. 경세유표, 중앙정치개혁, 흠음신서, 형법개혁 이런 등의 책을 저술했다.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 주교라고 하죠, 건설했다. 이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산 정약용은 특징이 중농적 실학자이고 실학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거중기, 배다리, 이 거중기 같은 게 이제 서양 과학기술을 참고를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개혁정치, 이제 중농적 실학자이다 보니까 토지지도 개혁,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뭐 여전제, 정전제, 그 다음에 중앙정치 개혁, 목민심서, 뭐 지방간에 대한 마음가짐, 흠음신서, 형법개혁 이런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거중기 배다리 이런 과학업적, 또 마진 연구, 홍역 이런 것도 있었죠. 종두. 자, 나머지 박재가, 쌍박, 박지원, 홍내영 이 세 사람은 북학화 실학자죠. 예,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이제 중상적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농족하고는 조금 다르죠, 결이.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정약용 선생에 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사람은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적 실학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지도에 관심이 많은데 여전제, 전국의 산세 지형에 따라서 열하는 단위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장인 여장의 GR에 구성 농민들이 다 같이 일하고 공동 생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이죠. 뭐 그런 것을 주장한 여전제. 그다음에 정전제는 이 정이 우물정자예요. 9군데가 나오죠. 사전 개인 토지 8호 중 8호 중에서 8가구 나눠주고 개인 사전, 그다음에 공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1결, 그래서 이렇게 9개로 나오죠. 이런 것을 이제 수정해서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지었느냐. 약 여유당 전세로 500여 권 되는데 신유 천주교 박해 때 18년간 전남, 강진, 해남 등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썼죠. 대표적인 게 중앙정치개혁, 경세유표, 목민관, 지방관이죠. 담을 가져야 될 자세를 담은 목민심서, 흠음신서, 형법개혁 등을 전술하였다.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기기도서 서양인이 쓴 거죠. 거중기, 도르래처럼 생긴 거 이용해서 화성 축조에 이용했다. 공기를 단축시켰다. 그 다음에 배다리, 기발하는 뒤죠. 배로 다리를 놓는 것이죠. 를 설계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